제 이름은 이옥순, 올해 72세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 4층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 박정우는 일찌감치 가정을 꾸려 분가했고 가끔 생활비를 보내줄 뿐입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생강차를 마시고 창문을 모두 닫은 뒤 창문을 모두 닫은 뒤 머리맡 스탠드를 끄고 잠이 들었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격렬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저를 긋다. 오래된 낡은 철문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여 평소에도 건드리면 삐걱거렸지만 지금은 누군가 자바치에서 맹렬히 두드리는 듯 온 벽이 가볍게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번쩍 눈을 떴고 심장은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에 맞춰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에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이러 없었습니다. 섬점퍼를 걸치고 문을 향태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정리에게 묻습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어둠에 잠겨 있었고 창문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차가운 마루의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저 지은이에요. 빨리 문 열어줘요, 빨리. 문 밖에서 가쁜 숨소리를 내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작았지만 소름 끼칠 만큼 다급하고 불안한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며 짙은 잠기운 속에서 애써 목소리를 분별했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제 외손녀. 올해 17세의 나이는 멀지 않은 곳에 살며 가끔 주말에 저를 찾아와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주거나 부엌을 정리해주곤 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친엄마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기는 아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지은아, 한밤중에 왜 문을 두드려? 저는 문 뒤에 서서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문 열어줘요. 우리 가야 해요.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해코지하려 해요. 아이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듯했고 두려움을 억누르려는 듯 아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설명할 시간 없어요. 하지만 저를 믿어줘야 해요. 빨리 가야 해요. 안 그러면 늦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저한테 해코지를 한다는 말인가? 정확히 말해봐. 도둑이 아니면 깡패라도 되는 거야. 아이는 제 말을 끊고 속삭이듯 낮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마치 칼날이 심장을 스치는 듯 선명했습니다.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제 아들과 며느리란 말인가? 설마 그럴 리가? 얼마 전에도 함께 식사를 했는데 최근 명계가 소원해지긴 했어도 제 손은 문고리에 닿은 채 망설였습니다. 한밤중 새벽 3시 어린 소녀가 달려와 자기 부모가 저를 해치려 한다니 누구라도 쉽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목소리가 작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은이는 그런 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고 더더욱 이런 일로 장난칠 리 없었습니다. 너 혼자 온 거니? 누가 따라오지는 않았고?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저 혼자 왔어요.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할머니, 제발 문 열어줘요. 정말 시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밤에 해코지할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렸습니다. 마치 한겨울 밤것에게 몰아치는 바람 같았습니다. 저는 어느 신경이 건드려진 것인지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하나씩 풀었고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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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3번의 소리가 제 귓가에 폭발하듯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얼굴이 온통 창백하고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아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저를 꽉 붙잡았습니다. 저는 미처 반응할 새도 없이 아이에게 이끌려 밖으로 나섰습니다. 아이는 걸어가면서도 계속 계단 입구를 뒤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쫓아올까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이끌려 비틀거렸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솜털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그대로 시멘트 계단을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지은아, 나 못 걷겠어. 제가 부축할게요. 빨리 가야 해요. 아이는 왼손으로 저를 부축하고 오른손으로는 현관에 있던 우산을 붙잡아 방어독을 삼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고 정말로 다급했습니다. 우리가 1층에 다다라 철문을 통과할 때 저는 문득 뭔가 생각난 듯 4층을 맹렬히 뒤돌아보았습니다. 잠깐, 저는 아이의 손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에서 제 낡은 전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신분증, 통장, 도장, 그리고 약간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왜 그걸 챙겨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마치 새가 목숨을 걸고 둥지에 알을 물고 가는 것처럼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뒷문으로 돌아 나섰습니다. 그 방화 골목은 평소에는 길고양이들만 다니는 곳이었고 밤에는 특히 고요했습니다. 벽에 곰팡이 얼룩, 쓰레기에서 풍기는 시큼한 냄새, 그리고 머리 위에서 시도 때도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까지 모든 것이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섰을 때 가는 비가 조금 잦아들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고개를 들자 우리는 동시에 4층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 집 거실에 노란색이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제 집 거실에 노란색 백색 천장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은 켜져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누군가 들어가서 불을 켜지 않았다면 그 불이 저절로 켜질 리 없었습니다. 제 몸이 순간 힘없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한 손으로 저를 부축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봤죠? 우리 떠나야 해요. 안 그러면 너무 늦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에게 반쯤 이끌려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서울 거리는 인적이 끊겼고 편의점조차 자동문의 감지만 이따금 올릴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지금은 집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시멘트 바닥에 발이 얼어붙는 듯 마비되었고 다리도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가면 앞에 국밥집이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따라 모퉁이를 돌았고 눈앞에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국밥집이었습니다. 노란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왔고 문 앞에는 이미 낡아 떨어진 메뉴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없었고 빨간 앞치마를 두른 종업원 한 명만이 카운터 뒤에 엎드려 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문을 밀고 들어가자 문에 걸린 풍경이 가볍게 따는거렸습니다. 그 작고 미미한 소리가 제 마음속에 마치 묵직한 망치처럼 무언가를 울렸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창가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천 가방을 무릎 위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었고 목덜미에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지만 눈은 계속 창밖의 골목을 주시했습니다. 마치 다음 순간에라도 누군가 쫓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은이가 쟁반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2그릇의 따뜻한 국밥과 김밥 몇 줄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머니, 따뜻한 것 좀 먼저 드세요. 아이가 말했지만 저는 받지 않고 그저 아이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원래 말이 많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찾아오면 일을 다 도와준 뒤에는 말없이 한쪽에 앉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고 제가 텔레비전을 켜도 그저 옆에 있어줄 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도대체 무슨 일인지 나한테 말해봐. 아이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그릇을 내려다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그 집 원래 할머니 거였다는 거 아시죠?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당연히 알지. 내가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서 장만했고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집인데 그럼 아빠가 계속 집을 자기들 명의로 돌리려고 했다는 것도 아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더 깊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몇 달 전 정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리 집 명의를 저희에게 넘겨주시면 나중에 상속세도 아끼고 아이들 학교 학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집은 제 평생의 뿌리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떻게 벌써 그들의 계획 속 미래 자산이 된단 말인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그건 네 아빠가 혼자 생각한 거니? 지은이는 몇 초간 망설였습니다. 처음에는 서연 엄마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연세도 많으셨으니 집을 남겨두면 너무 복잡해진다고 할머니가 정신 맑으실 때 미리 처리해두는 게 나중에 다투지 않고 좋다고요. 아빠는 처음엔 동의 안 했지만 나중엔 아이의 마지막 말은 거의 입술만 움직여 겨우 나왔습니다. 나중엔 묵인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국밥 그릇을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자 조금이나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너에게 한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한테 말해줄 생각은 없었지만 제가 들었어요. 저는 아이를 응시하며 계속 말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는 김밥 한 줄을 집어들고 찢었지만 동작은 매우 느렸습니다. 마치 시간을 끄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물 마시러 아래층에 내려갔는데 부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아빠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빠가 이 할머니가 고집을 부리네. 우리가 더 기다리면 그 돈 다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한밤중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할 것 없지. 안 그래? 라고 말했어요. 저는 듣고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기댄 채 국밥의 뜨거운 김 때문에 머리가 멍해진 것인지 아니면 마음속 어딘가가 무언가로 막힌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배낭에서 투명 파일철을 꺼내 몇 장의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아이는 그중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가 받아든 종이는 약간 구겨져 있었고 흑백 복사본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보험 서류였습니다. 저는 한눈에 제 이름이 피보험자란에 인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옥순. 그리고 수익자란에는 세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보험은 지난달에 몰래 가입한 거예요. 보험금은 3억 원이에요. 아빠가 주 계약자이고 서명도 할머니가 하신 게 아니라 아빠가 위조한 거예요. 제 머릿속이 윙하고 울렸습니다. 마치 귓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한마디만 남은 듯 했습니다. 3억 원. 지은아, 확실하니? 어쩌면 그냥 가입해둔 것일 수도 있고 별 의미 없을 수도 있잖아. 할머니, 아이는 저를 올려다보며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가입해둔 거라면 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할까봐 두려워하겠어요? 왜 한밤중에 할머니 집에 들어갔겠어요? 저는 방금 아빠가 몰래 할머니 아파트에 들어가는 걸 보고 할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네 아빠가 우리 집에? 제 목소리가 텅 빈 듯 허탈해졌습니다. 저는 맞은편 친구 집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방화 골목으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너무 놀라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할머니 문을 두드리러 달려온 거예요. 다행히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익자가 제 아들이라니 이건 제가 사고로 죽으면 아들이 3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표정을 애써 관리했지만 마음속에 균열이 생긴 듯했고 그 균열 사이로 한 가지 생각이 조금씩 스며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구나. 이 종이가 바로 증거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종이를 보고 싶지 않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텅 빈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다른 국밥 한 그릇을 제 앞으로 조용히 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릇을 들어 작은 입으로 조금씩 마셨습니다. 국밥은 여전히 따뜻했고 약간의 단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입에 넣었을 때 저는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 한 잔이 목을 타고 위로 흘려들어 가는 것 같았지만 몸의 어떤 한 부분도 따뜻하게 데워지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제가 한때 마음에 들어했던 며느리였고 정우는 제가 목숨 걸고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남보다도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얘야.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아까보다 훨씬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봐야겠구나. 이대로는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저는 국밥집 구석에 앉아 창밖으로 점점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겨울 새벽 5시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마치 먼지 쌓인 캔버스처럼 햇살이 한번 닦아줘야 비로소 밝아질 듯했습니다. 유리창에는 김이 서려 있었고 저는 무심코 그 위에 선을 하나 그었습니다. 마치 어떤 기억을 찢어내려는 듯이. 어떻게 이럴 수가? 정우는 제가 직접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저는 40가 안 된 나이에 혼자 재봉틀 노점을 하며 그 아이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하고 눈빛이 온화했으며 한 번도 말대꾸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한 번은 옆집 아이의 장난감을 가져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따귀를 때리자 아이는 눈이 빨개진 채 꼼짝이 있었는데 제가 따귀를 때리자 아이는 눈이 빨개진 채 꼼짝 않고 서서 엄마, 다음부터는 남의 것 가져가지 않을게요. 제가 똑똑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대학교 졸업 후에는 기술직으로 취직해 돈을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한 번도 저에게 손을 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서연이를 데리고 왔을 때 둘은 막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서연이는 키가 크고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으며 길고 곧은 머리카락이 얼굴에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온화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제가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반찬 5가지의 국 하나. 아이는 조심스럽게 먹었고 제가 반찬을 더 덜어주면 고개를 숙여 작은 소리로 고맙습니다. 아주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접시에 음식을 흩어뜨릴까봐 조심하는 듯이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사람들에게 이 아가씨는 참 침착하고 시끄럽게 떠들지 않는 타입 같네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정말 서연이를 좋아했고 정우가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결혼한 후에도 저는 반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떠세요? 저희가 출퇴근하면서 어머니를 돌봐드릴 수도 있고요. 저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나중에는 아이도 어머니가 돌봐주셔야 할 텐데 우리 가족이 함께 살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이 따뜻해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집을 세를 주고 짐은 몇 가지 안 되었기에 모두 여행 가방 하나에 싸서 옮겼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저를 위해 방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베개는 새로 산 것이었고 이불도 색깔이 다 나은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머니, 여기 사시면 살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편히 쉬시면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서연이는 퇴근길에 두부와 채소를 사다 주며 어머니,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만들어 드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저녁에 텔레비전 채널을 맞춰주었고 자발적으로 제 전화 요금도 내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늙는다고 해서 외로움만 있는 것은 아니구나. 사람이 너무 까다롭지 않으면 의외로 잘 지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차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약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약 너무 많이 드시면 안 좋아요. 제가 다른 영양제로 바꿔드릴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 먹어보니 속이 불편했는데 서연이는 해독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식단까지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흰쌀밥은 적게 먹고 기름은 적게 넣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제 통장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돈을 저희에게 맡기시는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게 더 안전해요.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서연이는 화를 내지 않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믿고 집을 세주신 것도 어머니 결정이잖아요. 제가 헛되이 쓰는 것도 어머니 결정이잖아요. 제가 헛되이 씁니다. 어머니 번거로움을 덜어드리려는 거예요. 그날 밤 정우는 저를 보지 않고 그저 마지막이야. 저는 결국 통장을 내주었습니다. 약간의 현금만 제가 쓸 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몇 년 뒤에 보험을 계획해 드릴게요. 만일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이는 태연하게 말했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제 삶은 점점 더 감금된 듯 변해갔습니다. 아침에 공원에 산책하고 싶으면 아침 공기는 안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이웃들과 차 마시고 싶으면 그 사람들은 뒷담화만 좋아해요 라고 했습니다. 시장에 가려 하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집까지 배달해 주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하든 중간에 끊기니 오래 지나자 자연히 말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낡은 아파트는 팔 생각이 없어. 나중에 너희에게 물려주는 건 당연하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 당분간은 그냥 두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그릇을 식탁에 내려놓더니 어머니, 일찍 주무세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그릇에 담긴 국이 서연이가 끓여준 것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수면을 돕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서연이는 그 안에 담비자와 제가 잘 모르는 약재들을 넣었다고 했습니다. 국은 옅은 색이었고 쓴맛이 났습니다. 저는 억지로 반 그릇을 마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유난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는 비가 오는 듯했고 하늘은 어두웠지만 저는 아무리 했어도 잠에서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서연이는 몇 번 더 그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잠을 잘 자야 정신도 맑아진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셨지만 매번 마실 때마다 다음 날은 늘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없어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저는 그 국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했고 심지어 웃으며 엄마, 게을러진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기에 저는 또다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아들의 아내인데 제가 어떻게 나쁜 쪽으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이 되어서야 지은이가 그 보험 증서를 내놓기 전까지는 제 머릿속에는 그 숫자 3억 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가 무식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분명히 쓰여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그릇을 든 제 손은 저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그릇을 든 피보험자는 최도에 있었습니다. 피보험금이라는 글자도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제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너 어릴 적에 네 아빠가 고열이 나서 내가 없고 병원에 갔던 거 기억하니?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목구멍에서 겨우 기어 나오는 듯 낮았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빠가 7살이었지.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갔었어. 집에 해열제도 다 떨어지고 내가 비 오는 뒤를 3km 가까이 업고 걸었어. 그런데도 아빠는 내 등에서 엄마 힘들지? 제가 내려 걸을게요. 라고 말했지. 내가 네가 내려오면
내가 더 힘들어라고 했단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가락은 컵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뒤돌아 나를 보며 눈이 빨개진 채 엄마, 나중에 엄마한테 잘할게요. 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구나. 저는 말하다가 문득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잘했지.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금 나를 정말 잘 보살펴주고 있어. 보험까지 들어주고 말이야. 지은이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어 제 얼음장 같은 손가락을 잡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튿날 새벽,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저를 이끌고 시장 뒤편 골목으로 접어들어 세 블록을 돌아 오덕구 씨 집으로 갔습니다. 그의 집은 낡은 붉은 벽돌 건물 안에 있었고 계단 난간은 아직도 칠이 벗겨진 철제였습니다. 그는 3층에 살고 있었는데 문에 붙어 있던 복국칠이 있던 복시, 글자는 몇 년이 지나 가장자리가 이미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문을 두드리는 동작은 경쾌히 든 동작은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오덕구 씨는 문을 열었을 때 아직 손자무 차림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는 처음에는 멍하니 있다가 이내 익숙한 놀라움이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옥술 씨, 어쩌다 이른 새벽에. 저는 그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루만 쉰새 좀 들 수 있을까? 그럼요. 들어와. 어서 들어와. 그는 저를 집 안으로 끌어당기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옥술 씨 왔어. 빨리 보온병 좀 가져와. 지은이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의심할까봐 집에 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편히 계세요. 저녁에 다시 올게요. 아이는 천 가방을 제 품에 넣어주고 제 손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오덕구 씨는 10수년 된 제 오랜 이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같은 건물에 살았고 아이들도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그는 입이 빠르고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웃 중에는 가끔 그가 너무 오지랖이 넓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그처럼 속내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차는 보이차였고 쓴맛이 강했습니다. 저는 그 컵을 쥐고 나서야 손이 서서히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한밤중에 집에서 뛰쳐나왔어? 그는 제 옆에 앉아 말을 아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지 않을게. 며칠만 여기서 지낼 수 있으면 돼? 그럼요. 그럼 당연하지. 그는 제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자네 집이 너무 높지 않았다면 내가 진작 여기로 이사 오라고 권했을 거야.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고 저는 그저 피곤하다고만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작은 서재에 노인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대는 딱딱하지 않고 낡은 다다미 위에 솜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눕고 나서야 제 몸에 어젯밤 입었던 솜점퍼가 아직 걸쳐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발바닥은 얼어붙은 두부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잠들지는 못했지만 눈을 감고 몇 시간 동안 현실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집 안에는 쌀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오덕구 씨는 흰죽과 채소볶음 그리고 아내가 만든 간장 오리알 2개를 차려놓았습니다. 많이 먹어. 아침에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야. 그는 제가 노른자 한 조각을 집어드는 것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뜨고 웃었습니다. 음식을 먹던 중에 그는 문득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아, 맞다. 얼마 전에 자네 며느리를 만났는데 자네가 통장에 수천만 원 넣어둔 거 있냐고 묻더군. 제 동작이 멈췄습니다. 젓가락이 밥그릇 가장자리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아주 자세히 묻더라니까. 노인들이 종종 깜빡깜빡한다면서 혹시 나한테 은행 카드 비밀번호 같은 거 말한 적 있냐고 묻더라고. 그는 반찬을 더 덜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말투는 그저 호기심이었고 악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이 쥐어짜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지은이가 말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문득 그가 묻는 것이 비밀번호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제가 이미 아무렇지도 않게
말에 걸릴 정도로 정신이 흐려졌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야 서재로 돌아와 그 찬 가방을 무릎 위에 놓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안주머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꺼내 몇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숫자들이 낯설게 변해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건의 출금 기록은 제가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비고란에는 분담금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볼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런 권한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설령 그들이 통장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마음대로 돈을 인출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릴 무렵 지은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이는 평범한 옷차림으로 종종 걸음으로 왔고 손에는 낡은 분홍색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려줄 게 있어요. 아이는 휴대폰 볼륨을 높이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은 잡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내 제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 노인네. 지금은 경계심이 강하니 너무 다그치지 말고 천천히 해. 이어서 정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약간 망설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한 그 약, 그거 마시고 나서 기운이 하나도 없던데. 혹시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서연이가 차갑게 대꾸 있습니다. 일 생기기 전에 먼저 서명해야지. 안 그러면 그 집은 우리 차지가 아니야. 제 심장이 무언가의 맹렬에 얻어맞은 듯했습니다. 녹음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이가 휴대폰을 끄고 나지막에 말했습니다. 제가 부엌 찬장 밑에 숨겨놓고 녹음했어요. 그날 그 사람들은 제가 집에 없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든 컵을 내려놓고 무릎 위에 손이불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었습니다. 집안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오덕구 씨가 거실에서 걸어오다가 제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작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그는 얼어붙었고 이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내 보험 수익자는 정우야. 이제는 내 통장의 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있어. 그 국은 어쩌면 정말 나를 위한 약이 아니었나 봐. 오덕구 씨는 몸을 고추 세웠습니다. 얼굴에는 경악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세상에,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니 나는 자네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줄 알았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예전엔 이런 일이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줄 알았어. 저는 오덕구 씨 집의 사각 테이블 앞에 앉아 무의식적으로 찻잔을 돌렸습니다. 지은이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심여분전에 나갔고 저는 더 묻지 않고 그저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집안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선풍기만이 덜컹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짜증난 늙은 고양이가 숨을 헐떡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막연한 의심이나 억울한 추측이 아니라 서연이와 정우를 경찰서에 보내 업의 심판을 받게 해야겠다는 실제적인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다음 생각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말 잡혀간다면 얼마나 오래 감옥에 있을까? 얼마를 배상해야 할까? 이웃들은 뭐라고 말할까? 제 손가락은 점점 차가워졌고 찻잔조차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결국 제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등에 업고 고열에 시달리던 그 아이, 수능에 실패하고 침대 머리맡에서 밤새 울던 그 아이.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제가 내일이 있을지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터져나오려는 한숨을 억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뒤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머리는 단정하게 하나로 묶은 포니테일이었고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병원 여의사처럼 보였지만 눈빛은 의사 같지 않게 날카로웠고 오히려 경찰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분은 장민서 선생님이에요. 쯔은이가 소개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 언니인데 사회복지센터에서 경찰과 협력해서 일하는 분이고 경찰 신분도 가지고 있어요. 장민서 선생님이 제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옥순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팀 특수요원 장민서입니다. 현재 지역수사 체계에서 고령자 사기 및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은이에게서 상황을 간략히 들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보험, 통장, 불법 약물 사용, 그리고 녹음 파일. 저희는 어르신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는 어르신께서 수사에 협조하실 의향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그러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그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두 마디는 마치 저를 벼랑 끝으로 내미는 듯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 친척들이 제가 죽어 제 것을 물려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제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결전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고 목소리는 약간 쉬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가족이에요. 장민서 선생님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어르신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한 두 번째 말이었는데 말투는 무겁지 않았지만 마치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장민서 선생님이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말하게 해야 증거가 유효합니다. 어르신께서 그들이 말을 꺼내도록 유도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 말을 유도하라는 말인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강제 진술을 받거나 민사 절차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본인의 자백만을 받습니다. 어르신께서 저희가 원하는 말을 이끌어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연기를 해야겠군요. 그날부터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보리라 생각지 못했던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미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낡은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히 묶지 않은 채 아침마다 일부러 저 입구를 서성였습니다. 집이 귀신 들렸다거나 꿈에서 누가 제 목을 조르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오덕구 씨는 저와 함께하며 한편으로는 제가 집에 가도록 설득하는 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러 목소리를 키워 말했습니다. 옥슬 씨, 또 무슨 꿈을 꾼 거야? 자네 남편이 꿈속에 나타난 건가?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집 침대에 누가 있어. 내 약그릇도 훔쳐서 바꿔놨어. 시장에서 듣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 입구를 쓸던 늙은 할머니도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옥순 씨? 치매인가가 자기 자신도 못 알아본다던데. 어떤 사람은 그 할머니 집이 친척들한테 팔릴 지경인데 본인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절반은 제가 흘린 것이었고 절반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더 심하게 말해주길 바랐습니다. 그 부부 늦게 말입니다. 사흘 뒤 서연이가 찾아왔습니다. 미리 전화도 없이 오덕구 씨 집 문 앞에 서서 온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듣기로 요즘 몸이 안 좋으시다기에 보러 왔어요. 저는 부엌에 앉아 채소를 볶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를 듣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 걸어 나갔습니다. 네가 여긴 왜 왔어?
제 말투는 어눌했고 손을 닦으며 서연이의 이름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서연이가 다가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보러 왔죠, 어머니.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지은이가 어머니가 늘 헛생각을 하신다고 하던데요. 저는 서연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넌 누구야? 서연이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힘겹게 의자로 돌아가 앉는 척했습니다. 며칠 전 어떤 남자가 나한테 집 명의를 넘기는 서류에 서명하라고 하던데 서명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말이야.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꿈을 너무 많이 꾸신 거 아니에요? 저는 온기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꿈속에서도 너희가 종이를 들고 나한테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꿈을 꿔. 그리고 아주 쓴국한 그릇을 먹이더군. 서연이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 국 말이야. 마시면 정신을 못 차려. 너는 이런 꿈이 아니라고 말하겠지. 서연이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꿈이죠,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셔서 그래요. 저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국이 네가 끓여준 것이라는 걸 기억해. 서연이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지만 이내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제가 한약방에 가서 특별히 지어온 보약이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서연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서연이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좀 가져왔는데 먼저 좀 드실래요? 네가 먹여줘.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는 요즘 뭘 먹어도 잘 체해. 서연이는 한 손에 숟가락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가방 속에서 몰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서연이가 녹음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먹여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서연이보다 훨씬 더 정신이 맑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제 옷 단추 속에 지은이가 넣어준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는 창가에 기대어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화기를 쥐고 전화기 저편에서 응답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느 때처럼 낮은 목소리였지만 약간의 인내심이 결여된 듯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야? 그는 별다른 인사 없이 물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부드럽게 낮췄습니다. 서연이가 며칠 전에 왔었는데 너희도 고생이 많다고 하더라. 집도 필요한데 말이야. 내가 며칠 생각해봤는데 나도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 집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도 별 의미 없는 것 같구나. 그쪽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말씀은 결정했어. 집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을게. 너희가 쓸 거면 가져가렴. 내가 며칠 안에 다시 가서 짐을 좀 정리할게. 정우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가 제정신인지 아닌지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지쳤어. 정말 지쳤어. 너희가 가져가서 써라. 어차피 가지고 있어도 의미 없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 저편의 침묵은 마침내 알겠습니다라는 짧고 명확한 대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서연이가 잠시 후에 연락드릴 거예요. 오후에 사료 가지고 갈 테니 어머니는 일단 아무 생각 마시고 저희가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저는 그의 말투가 마침내 편안해진 것을 듣고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한 줄기 희미한 냉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예상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도박꾼이 칩이 저절로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을 발견한 듯이 저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정오가 지나고 지은이와 장민서 선생님이 미리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제 낡은 아파트로 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아 창문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떠다녔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안으로 들어가 창관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장민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손바닥만 한 초소형 피놀 카메라와 미리 준비된 배,